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5시 35분 38초 막 됐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받으시죠?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다시 0%대로 낮아지면서 디플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거 작년에도 디플레 여러 번 들었는데 계속 반복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담배값 인상 여파가 얼마나 이제 그 물가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지난해 1월에 이제 담배값 인상하면서 물가가 무려 0.58%포인트나 끌어올렸거든요. 예. 담배값 인상 요인 하나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기저효과로 사라지다 보니까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다시 석 달 만에 0%로 주저앉은 겁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오늘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년 전에 비해서 0.8% 올랐습니다. 네. 아마 지난해 11월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이제 1.0%로 올라서 1년 만에 이제 제로 물가에서 벗어났다. 디플레이 우려는 좀 희석됐다라고 했는데 다시 석 달 만에 이제 제로로 곤두박질 친 셈인데요. 담배값 인상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유가 하락도 큽니다. 유가 하락이 지속되다 보니까 석유류 제품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두 자릿수 10.3%나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전체 물가 상승률을 0.43%. 그러니까 석유하고 담배가 거의 1% 가까이 물가를 끌어내렸다는 겁니다. 예. 근데 여전히 공공요금이나 서비스 물가는 불안합니다. 공공요금, 서비스 물가는 한 달 만에 2.4%나 올라서 지난 2012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체감 물가는 상당히 높고 또 지표 물가는 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지금 6년 5개월 만에 최저. 네. 두 자릿수 급락했죠. 경기 우려 나올 수밖에 없고요. 내수부 지나니까 물가도 제로다. 이러면 경기 침체 속에 물가까지 내리는 이 디플레이션이 또 고개를 드는 겁니다. 네. 이제 이러면 이제 소주값 좀 올리면 미미하게나마 영향을 미치긴 하겠습니다만 소주값 올리면 또 서민들은 자, 정부가 소비 비축 우려해서 내일 경기 보완책 발표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바빠졌습니다. 어제는 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첫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골자가 국회 제발 좀 경제활성화 법안 좀 처리 좀 해달라. 나 좀 일 좀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경제 6단체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올해 경제정책 운영의 중심이 일자리 창출이다.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아니냐. 고용과 투자에 적극 나서달라. 그럴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모든 순환을 동원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국내외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치 않으니까 국회 하루는 국회, 하루는 기업 이렇게 이제 차례로 접촉하면서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지금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심상치 않다 보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올 1분기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크게 지금 담을 내용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예. 지금 당장 추경하기도 어렵고요. 또 재정정책을 더 돈 더 푸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올 1분기부터 사라져버린 이 세금 감면과 같은 이 경기 부양책 효과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소비 절벽을 좀 피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다소 이 미시적인 대책이 포함이 되지 않겠느냐.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며 이런 것들이 또 종합적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기자들은 재탕 종합 선물 세트 이런 식으로 기사 쓰기가 쉽겠네요. 나왔던 그렇습니다. 얘기 또 하면. 지금 딱히 이제 돈을 더 풀고 세금을 더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금리나 얘기도 나오곤 있습니다만 그건 아직 통화정책이기 때문에 별개 수단이기 때문에 네. 이 지금 정부로서도 할 만한 이제 뾰족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 오리샵도 처리며 여러 가지 국회에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 계류 중인 예. 경제 활성화 법안에 이제 목을 메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게 아마 연말정산 이런 데서 반영해 주는 것 때문인가요? 우리 국민들 현금보다 카드를 아직도 많이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고요? 사실 연말정산만을 이제 감안하게 되면 카드 쓰는 것보다 현금 쓰는 게 더 훨씬 연말정산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서요. 현금 네, 영수증 그게 더 커서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도 익숙한 게 신용카드라는 겁니다. 그러게. 한국은행이 오늘 이제 2015년 지급수단 이용 형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이 조사를 보니까 이 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에 전국에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이제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네. 1인당 현금 보유한 금액, 지갑 속에 7만 한 4천 원 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1년 전에 비해서 한 3천 원 가량 줄었고요. 네. 연령대별로 보니까 50대가 8만 5천 원 가장 많이 갖고 있었고 20대는 한 5만 원 가량 현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급수단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용 비중 역시 40% 달하는 게 신용카드였습니다. 예. 현금을 이용한다라는 비중은 한 36%였고요. 네.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는 14% 순이어서 아직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직장인들한테는 이제 인센티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크카드 현금보다는 이 신용카드에 좀 더 익숙한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냥 기분 내고 긁고 그러다 보면 신용카드가 편하긴 할 텐데 현금이나 체크카드, 직불카드 이런 게 더 세금 전략하고 뭐 이런 것은 유용하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터넷 뱅킹이나 온라인 금융 서비스 아직도 못 믿어워서 안 쓰는 사람들 은근히 많다면서요? 10명 중 4명이라고 합니다. 아, 굉장히 많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학습 효과 때문인데요. 뭐 포탈, 통신사, 하물며 유통업체들 개인정보 암암리에 사고 팔았습니다. 네. 뭐 해킹당하고 정말 이제 개인정보인지 아니면 공공의 정보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이 금융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들 10명 가운데 4명은 인터넷 뱅킹 안 하고요. 예. 온라인으로 대금 결제 서비스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은행의 똑같은 조사 결과에서 나온 건데요. 이 PC를 이용하는 응답자 가운데 인터넷 뱅킹이나 대금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63.6%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비슷하네요. 이게 뭐 1년 전에 비해서는 한 6%포인트 가량 끌어올린 수치이긴 하지만 예. 여전히 10명 가운데 4명은 미덥지 않다라는 건데요. 그럼 이유가 뭐냐? 왜 인터넷 뱅킹 편한데 이 온라인을 통해서 대금 결제하지 않느냐? 가장 큰 이유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무려 70%였고요. 네. 다음이 바로 공인인증서와 같은 안전장치가 과연 안전하냐? 이 불신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혹시나 이제 사용하다가 실수하게 되면 그거 누가 보상하느냐? 이런 손실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일부 답변에서는 구매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인터넷 사용이 좀 미숙하다라는 거. 이제 이 답변이 돌아왔는데 이건 뭐 고령자일 경우에 이제 한해서고 대부분이 이제 스마트폰 내진 온라인화 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이런 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이쪽으로 좀 이런 수요를 돌리는 어떤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거 정말 까딱 뭐 하나 숫자 잘못하거나 그러면은 물론 이제 안전장치가 있긴 한데 다른 사람한테 가버리는 건 어떤가 그런 좀 우려도 들긴 하더라고요. 자, 올해도 전국적으로 토지 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풀리는군요. 무려 14조 원대로 풀릴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찬바람이 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보상금은 엄청나게 풀립니다. 네. 부동산 개발정보업체인 디존의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올해 전국적으로 토지 보상이 예상된 사업 지구가 모두 212곳입니다. 네. 여기에는 뭐 공공택지지구, 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이제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에 이제 포함된 이 곳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보상금 규모가 14조 원에 이른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지난해 보상금 추정 금액이 한 11조 원입니다. 그것보다 27% 이상 늘어났다는 겁니다. 엄청 늘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상금은 사실은 이 용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인접한 토지를 사거나 아파트를 뭐 받아야 하는 일부의 경우에는 그랬을 경우, 재투자할 경우에 이제 세금을 좀 깎아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은 이달부터 시작된 수도권의 대출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힘들지만 이런 보상비가 좀 풀리게 되면 지분, 부동산 가격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네. 과연 이게 엄발의 오줌 누기인지 아니면 정말 그들만의 보상례로 끝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 한국경제TV의 이인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최유한 평론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유한입니다. 드디어 안철수 신당이 가칭, 국민의당에서 이제 가칭자 빼고 중앙당 창당했죠. 예. 탈당한 지 지금 한 달, 12월 13일인가 탈당했으니까 거의 한 달쯤 됩니까? 예, 한 달이 좀 넘었구나. 예, 근데 하여튼. 한 50일, 60일. 어쨌거나 안철수 신당 한번 정리해볼까요? 당을 만든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닌데. 네. 오늘 이제 창당을 한 거는 굉장히 속도를 낸 거죠. 속전속결. 예, 속전속결로 한 거 같고요. 예, 일단 총체적 평가를 좀 해볼게요. 이게 맨 처음 탈당을 할 때 상당한 지지를 받았단 말이죠. 그랬죠. 예, 상당한 지지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정말 못 떨어지듯이 계속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못 떨어지시듯이요? 예. 응? 그냥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정체성과의 상관관계가 있다. 예.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번 안철수 의원이 그 경제는 진보, 안 보는 보수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걸 좀 많은 언론들이 계속 따라 했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경제는 진보고 안 보는 보수라는 이 레토릭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즉, 이건 뭐냐면 평소에도 계속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한 명확한 정체성을 정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안철수는 현재 새 정치를 표명하고 나왔고, 그 뒤를 이어서 따라 나왔던 구당파, 통합을 이제 선언을 했는데, 네. 지금 상황은 새 정치고 통합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뒤따라서 나왔던 구당파 의원들은 지난 광주에서의 보궐선거, 즉 천정배 의원이 당선됐을 때 각 동별로 동체를 맡아서 뛰었던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과 기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천정배 의원이 공동대표로 올라갔단 말이죠. 이 상황은 내부의 가장 고질적인 개파 문제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태생자 관계가 있다 이렇게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지지율의 하락과 정체성의 상관관계는 태생자 하락과 직결되는 부분이고요. 예. 두 번째로 생각보다 탈당 러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새몰이를 합니다. 새몰이를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새정치를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던 사람이 구정치와 똑같이 하면서 새정치를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더 밉죠. 지금 박준영, 김민석, 박주선 들어왔고요. 다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안철수 탈당한 물밀듯 탈당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도 안 보이고요. 박영선 의원 나오지 않았죠. 네. 근거는 여러 가지 찌라시니원에서 얘기가 많이 도는데 내부에서의 불충분한 자리라든지 개파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탈당을 하겠다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던 사람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죠. 왜? 지지율이 하락됐으니까. 가서 살 수가 없으니까. 예. 이 상황에서 안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새몰이밖에 없다. 그건 새정치와 관계없는 거죠. 진짜 이슈 파이팅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은 문제는 안철수 의원이 지금까지 보여준 건 철저하게 아마추어다. 정치 모르고 힐링만 하는 부잣집 도련님 아니냐 이런 비판들 많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려서 자기 스토리 한 번도 써본 적 그러니까 정치에서의 자기 스토리요. 정치에서의 안철수는 자기 스토리 써본 적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뺨 한 번 맞아본 적 없고요. 사풍에서 바람 한 번 맞아본 적 없죠. 예. 이게 현실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중도의 외연 확대를 이야기합니다. 과연 중도가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슈 파이팅을 통해서 외연 확대하지 않은 이상 허상에 갇혀있는 중도론으로서는 확대될 수가 없습니다.
즉 국민의당 내부에는 밀어내야 할 기성정치권이라고 앉아있는 상황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정책적 정체성 예. 이런 것도 좀 거의 안 보여요. 오늘 같은 날은 주요 정강 정책 또는 뭐 대표적인 브랜드 정책 이런 거는 좀 한두 가지 들고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은 현재 국민의당 내부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러면 내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음흠. 그러니까 모든 현대 정당에서 모든 다 일괄적으로 같은 수는 없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내부의 합의에 의해서 그것이 무상급식이든 무상보육이든 제가 요즘 선호하는 건 기본소득인데 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내부 뿔뿔이 다 찢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역 혹은 계파 이걸로 뭉쳐있는 당이거든요. 그래도 명색이 창당대회인데 뭘 하나 발표를 해야죠. 뭘 하나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진짜 새몰이는 이슈 파이팅이다. 이슈 파이팅을 통해서 이슈 조직을 만들어내고요. 그 이슈 조직을 통해서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기성정치권과는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참 한심스러운 부분인데 일단 오늘 이렇게 모였으니까 조금 효과는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내부에서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가. 밴드웨건 효과? 그렇죠. 그거 한 2, 3일 가잖아요. 예, 2, 3일 가겠죠. 거기서 또 하나 터뜨려야 되는데 못 터뜨리면은 여전히 10몇 %짜리 그야말로 호남 자민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죠. 10몇 %가 유지되면 그나마 다행이지 뭐. 예. 새로 내놓는 게 없는데 계속 유지가 되겠어요? 원래 자전거도 페달을 계속 굴려야 안 넘어지고 앞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선거 때가 가까워요 오니까요. 예. 몸빵 할 거예요. 몸빵이 뭐예요? 몸으로 때운다고요. 누가요? 아니 그 내부에 있는 당원들이 어떻게든 몸으로 때울 거고. 어디 가서 한번 뺨 이런 것도 안 해봤다며. 제가 한 10몇 % 현재 상황이면 그 정도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몸빵 하면 그 효과가 좀 있습니까? 선거 때까지는 버틸 겁니다. 그리고 선거 끝나고 당선된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다시 들어가겠죠. 왜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새로운 국민의당에서는 더 이상 비전을 볼 수가 없으니까요. 아, 그래요? 그럼요. 자기 정치 생명을 위해서는 살아남아야 되죠. 들어왔다 갔다. 아이고 복잡해 정신없어. 예. 자, 함철수당 지금 우리 김요한 평론가 얘기 들어보니까 최의원입니다. 참 대단히 미안합니다. 예. 한 C학점이나 줄까 말까 싶네요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엉망인 상황을 냉철하게 평가하면 그렇죠. 안철수 신당 점수 좋게 주는 평론가 좀 만나서 다른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자, 어제 오너리스크 이제 총체적으로 해주셨고, 오늘은 그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예. 어떤 오너리스크가 있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은 상당히 몸값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치고 나가고 있는데 네. 문제는 내부 안에 있는 오너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특히 지금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건국대학교와 그리고 가천대학교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석좌 교수직을 역임을 했습니다. 예. 한 번도 연구실을 가보자 본 적 없고요. 연구해본 적 없고 제대로 정기적으로 출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 석좌 교수라며요. 석좌 교수죠. 그러면 거의 교수들 중에서도 아주 예. 탑 클래스의 정말 석학들한테나 주는 게 석좌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꼭 아무 데서나 공부하시는 모양이지요. 예, 그러는 모양이죠. 근데 어쨌든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매달 급여 300만 원 지급받으면서 1년에 특강 2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는 눈초리는요. 건국대가 부동산 개발 사업 실패했거든요. 이사장 네. 업무상 횡령과 배임 수재 등 각종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 거의 주상복합 학교 앞에 막 잔뜩 만들고 그렇습니다. 네. 박모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과 조모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을 석좌 교수로 초빙하고 교육부 감사 직전인 2013년 9월 1일 교육부 전 차관 이모 씨를 석좌 교수로 초빙했는데 마찬가지 연줄로 정치권에 대기 위해서 이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석좌 교수 초빙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했습니다. 안대희 씨도 석좌 교수로 초빙한 적이 있네요.
공통점 석사 교수의 봉급은 매달 월 급여 300만 원이라는 거고요. 아, 그 전국 협정 가격이랍니까? 아니요. 건국대학교만 그렇습니다. 아, 건대가? 예. 강의 안 하고 출근 안 해도 월 300? 예. 따박따박? 특강 2번 했다니까요. 아, 특강? 예. 아이쿠, 뭐, 특강. 그리고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 2년이 이제 89년도에 보건사회부 장관 8개월 역임한 걸로 의료 분야 자문 때문에 뭐 모셨다라고 하거든요. 예. 30년 전에 8개월 이렇게 그 장관. 역임한 의료 분야 이게 뭐 자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새누리 국민행복위원장 임명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가천대 특강을 해서 많은 대학교에 부러움을 샀습니다. 이것이 김종인 위원장 효과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시 연구나 강의하지 않고 몇 번 특강하고 이제 일주일 계속 이렇게 봉급을 받은 걸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특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이 부분은 뭐 이렇게 능력 있다라고 표현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냥 그 일주일에 수십 시간 강의하고 200만 원 채 되지 않는 급여받는 대학 시간 강사들은 능력이 없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는 뭐 깨알처럼 정확한 팩트를 많이 찾아오셨군요. 예. 말 바꾸기 논란도 일부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권성동 새누리당 전략본부장이 깨알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좀 정치적 공격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이제 실제로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게 섞여 있습니다. 그걸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구만. 예, 간략하게 찾아보면은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2012년 져서 지금 왜 경제 민주화인가에 드러난 철학에서 이게 지금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 노동법 특히 이번 노동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쪽 선대위원장으로 오고 나서 독일하고 우리는 여건이 다르다. 예. 이해를 잘못한 모양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권성동 새누리당 전략본부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책에다가 하루치 개혁처럼 고용의 유연성이 해법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네. 되게 복잡한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선대위원장 취임할 때 친노 패권주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나중에 솔직히 나는 누가 친노이고 친노가 아닌지 개념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뉘앙스만 보면요 나쁜 사람이거든요. 개념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저 선대위원장직을 맡고 나서 실제로 누가 친노고 친노가 아닌지 모를 수 있어요. 구분을 해도. 예. 이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거 역시 좀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한상진 국민의당 창당 위원장이 했던 국부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와 비슷하게 건국론을 예전부터 계속 써왔거든요. 습관적으로 써왔습니다. 누가요? 김종인 위원장이. 아, 그래요? 예, 습관적으로 써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제 변명을 정부 수립과 건국의 차이를 의식하지 않고 쓴 것.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2004년 5년부터 뉴라이트가 출범하면서 굉장히 많이 시끄럽거든요. 네. 자기가 이야기한 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분명히 건국론에 대한 요거는 김종인 위원장이 자기 예전에 이야기했던 그거 그대로 쓴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변명을 한 거고요. 특히 가장 큰 거는 이제 국보의 참여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됐었죠. 논란이 많죠. 지금도 논란이 되고요. 스스로 후회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국보에 차출됐다라고 했다가 이제 사죄한다. 이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명백하게 비판받을 지점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거는 그리고 꼭 광주 분들만 대상으로 사과할 일은 아니고 예. 그게 우리 한국 현대사 전체에 미친 파장이 엄청 컸을 뿐더러 그건 전형적인이란 말이 우스울 정도로 그건 헌정 중단이자 국기를 문란시킨 예. 그리고 만든 불법적 기구가 국가보위 비상입법회의인가 그런 예. 거였잖아요. 예. 뭐더라 이름이? 보위. 국가보위 대책위원회든가 뭐든가 아무튼 그러니까 그거는 광주 분들에게만 할 일이 아니고 아니죠. 예. 전 국민에게 바로 하는 게 옳았겠다는 생각은 저도 한 번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만. 예. 이런 점이 지적될 수 있겠군요. 예. 아무튼
모두에게 똑같은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는 게 굉장히 비평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견해를 표명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내일은 버니 샌더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일이요? 예. 네, 맞아요. 이거 아슬아슬하던데 정말. 이게 49.9 대 49.6, 0.3% 차이로. 49.8이라는 얘기도 있고, 예. 이제 다 끝났겠네요. 아까 97% 캡. 결과는 5월달이나 6월달에 최종적으로 찍게 되는데. 네, 아이오와주가 워낙 중요하니까. 그러시죠. 내일 좀 자세한 얘기.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알려주세요. 버니 샌더스를 버몬트주 상원의원 그래놓고 아직도 무소속이라고 표현하는 우리나라 매체들이 있던데, 근데 왜 민주당에 가서 오픈 프라이머리 하는지. 오픈 프라이머리 하려면 민주당 가서 해야죠. 민주당에 작년에 입당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 얘기까지 왜 국내 언론들은 오보를 하나, 이런 것까지 좀 소상히 듣고자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최유한 평론가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국민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9416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대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44-9412 국민 대리운전. 의리 1544-9412 국민 대리운전.